오늘 림프종은 강의인데 왜 만성 림프종 백혈병 이야기가 나왔냐 조금 의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예, 만성 림프성 백혈병은 이제 림프종과 많은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성숙한 림프구의 질환이고요. 그리고 그 림프절을 침범하는 질환이고 또 이게 이제 그 혈액이라는 혈액도 침범하고 림프절을 침범하는 이 여러 구획을 침범하는 질환에서 이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성림포성 질환이란 그 질환명의 이 여러 가지 이 병의 성질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성이란 말 자체가 임상 경과가 적어도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걸쳐서 이제 진행하는 질환이고, 림프구성이란 말은 이 앞에서 나온 이제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림프구의 질환이고, 백혈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골수나 혈액 속에 이제 이 질환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성 림프구성 질환,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말은 설명을 드리면 골수나 혈액 속에 이제 림프구가 과잉 증식해서 이제 질환을 증식하는 질환이고, 이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 림프절까지 침범한다,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그 질환이 적어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경과를 가진다, 그런 질환이 정리하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전에 이야기했던 림프종의 증상과 비슷한데 대부분은 진단 시 70에서 75%, 어떤 경우에는 85% 정도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드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2012년 마지막 통계로서는 10만 명당 약 1년에 0.3명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1년에 따지면 한 155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해서 2024년 현재 국내에 한 2,300명 정도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1년에 남자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캐나다에서는 한 4.5명 정도, 남자는, 여자는 2.3명인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여기 0.2명, 남자는 여자는 0.1명 정도 환자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임상 경과를 보시면 백혈병, 만성림프성 백혈병 대부분의 우리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 이상 없다가 건강검진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왜 백혈병이냐라고 이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3분의 1 정도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진단 시에는 치료가 필요 없으나 이후에 질환이 이제 경과가 진행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3분의 1은 이제 추적 관찰만 이제 3분의 1 정도 결과적으로 보시면 3분의 1은 평생 치료가 필요가 없고 추적 관찰을 요하게 되고, 3분의 1은 치료를 경과 관찰하다가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10% 정도의 환자만 공격적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3분의 1 정도 어느 환자가 결국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 어느 정도 3분의 1 환자는 평생 치료가 필요가 없게 되냐, 그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정확한 예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국제 예후 지수입니다. CLL-IPI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그 암센터에서 한 3천 몇백 명 이상의 환자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지수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TP53 유전자 기능 이상,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중사설 가변 영역 돌연변이, 그 다음에 혈청 내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병기, 진단 시 나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TP53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그 염색체, 17번 염색체 이제 TP53,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암 억제 유전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암 억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암 억제가 안 돼서 이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이제 암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병이 진행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글로불린 중사설 가변 영역 돌연변이라는 것, 이건
우리 몸에 이제 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제 다양한 항체, 항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 이 비림프구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이 비림프구가 불안정하게 되는데, 이게 일어나야 이건 좋은 돌연변이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이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 이제 암세포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걸 뜻합니다.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요. 그다음에 병기는 네 번째로 병기는 당연히 연기면 좋은 거고, 우리 이제 CLL을 만성 림프성 백혈병 병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연기는 좋은 거고 1에서 4기는 비교적 예후가 더 나쁜 걸 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령은 당연히 65세 이상은 좀 더 예후가 더 나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연기 유전자 돌연변이가 T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해서 4점을 주고, 나머지 이제 중사설 가변형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2점, 나머지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 단백질이 높으면 2점, 나머지 연기면 0점, 병기가 연기면 0점, 나머지 1에서 4기면 1점, 진단 시 65세 이상이면 1점에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0에서 1점이면 뭐 저이온군으로 해서 저이온군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는 점수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저이온군이면 우리가 0에서 1점이면 10년 있다가 진행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거의 66%라는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생각해 보면 저이온군이면 진단받고 한 10년이 지나도 치료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확률이 한 100명 중에 한 66명 정도는 치료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뜻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아무래도 평생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한 3분의 1 정도, 30%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 그래서 만성 림프성 백혈병 환자는 진단받는다고 모든 환자들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이제 2018년에 그 국제 만성 림프성 백혈병을 보는 전문가들이 이런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컨센서스를 가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진행하는 골수 균형 부전, 빈혈, 헤모글로빈 10이나 혈소판 10만 이하, 그다음에 비장이 너무 커지거나 증상을 가지거나, 그다음에 림프절이 너무 커지거나 점점점 증상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림프구가 점점점 증가하거나, 이게 2달 동안에 50%, 아니면 6개월 이내에 림프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에 잘 듣지 않는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그다음에 피부나 신장이나 척추나 이런 걸 침범하는 림프절 비대, 그다음에 이제 증상 6개월 이내에 10% 이상의 이제 체중 감소나 심각한 피로, 그냥 피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 그다음에 감염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그다음에 감염의 증거 없이 밤에 이제 식은땀이 베개나 속옷이 젖을 정도로 발열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치료를 시작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구 수치의 절대적인 수치 증가, 예를 들어서 림프구가 15만, 25만이 돼도 그 수치 자체는 이제 치료 개시에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하나, 아니면 처음 진단받을 때 치료하나, 옛날에 초기에 이렇게 치료를 해봤더니 아무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치료하나,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치료하나, 옛날에 이제 90년대 물론 치료기는 하지만 해봤더니 치료 성적이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새는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새로운 임상시험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80년대, 90년대 초기에 진단받을 때 바로 치료를 해봤더니 하거나,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하나, 아무 치료 성적의 차이가 없어서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생겼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만성 림프성 백혈병은 원칙적으로 골수 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는 걸 해보면 요게 이제 B림프구에서 발견되는 표지자입니다. 19, 20, 23 이런 게 발견되고, T림프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5, 3, 7 이런 게 이제 표지가 약간 발견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요변 19, 20, 23 이런 걸 가진 세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 BT 림프구에서만 발견된 이런 CD5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게 발견되면 골수 검사 없이도 그냥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염색체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예후를 보게 됩니다. 17번 염색체가 단환이 결손되면 예후가 나쁘고 12번 염색체가 중복이 되면 중간 정도 예후를 가지게 되고 13번 염색체 장환이 결손되면 예후가 좋고 이런 걸 추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한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치료가 하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CL2 억제제라는 거, 그 다음에 크게 이제 공유결합 BTK 억제제 이런 게 이제 가장 권장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쓸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는 쓸 수 있는 요법은 지금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자노브루틴, BTK 억제제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요법으로는 비급여로 요법으로서 베너투클락스하고 아이브루티닙을 공수 쓰는 게 이제 비급여 요법이고 쓸 수가 있고 아이브루티닙을 급여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 상황에서는 FCR 항암제하고 리투크시맙이라는 항체 요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젊고 아까 이야기하는 그 항체, 중세, 가변 영역 도래배가 있는 경우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고령에서는 클로람부실과 오비노투즈맙을 같이 쓸 수 있는가 그건 아주 고령의 환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만성립속 백혈병 환자의 국내 치료 알고리즘인데 진단이 되게 되면 아주 안정적인 경우는 경과 관찰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30% 정도이고요. 질병이 진행되는 건 결국에 한 40에서 60% 환자가 결국 진행이 됩니다. 이게 가장 젊고 적합한 상태인 경우인데 이런 17번 염색체 돌연변이나 염색체가 결손이 없고 TP53이나 그런 돌연변이가 없고 항체 중세 가변 영역의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FCR이나 항암제가 가장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자노브루틴이나 아이브루틴을 쓸 수가 있지만 이게 비급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없는 경우는 베네투크락스나 아이브루틴을 비급여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노브루틴이나 아이브루틴을 비급여로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네투클락스나 오비노투즈맙은 한국에서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진행되지만 고령이나 쇠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노브루틴이나 아이브루틴을 비급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병발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서도 이런 누적된 질환 평가 척도가 있는 경우는 급여로 쓸 수가 있고요. 70 이상의 경우는 이런 병발된 질환이 없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요법에서는 1차 요법에서 쓰지 않은 이런 자노브루틴이나 알부티립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BTK 억제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공유 결합 BTK 억제제 요법도 지금은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비급여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 요법에는 이제 베네투클락스나 리투크시법 이게 BCL2 억제제인데요. 이것도 1차 요법에서 아마 BCL2 공유결합 BTK 억제제를 썼다고 그러면 이거를 BCL2 억제제나 플러스 리투크시맙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이후 요법에는 아직 한국에서는 카티 세포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쓸 수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 BTK 억제제 기반 요법 피로토프리도 2차 이상에는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직 한국에서는 허가가 받지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조만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요법에서 아직 앞에서는 이제 간단히 하고 지나겠지만 이전에는 현재는 거의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쓸 수가 있는 이제 유일한 경우가 이제 이 FCR이라고 이제 플로다라빈 사이클로포스판바이드 리투크시맙과 다니클론 항체를 이제 병용한 요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적어도 65세 미만이고 그 항체 그 중세
중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일하게 써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이런 나이가 적어도 65세 미만이고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10년째 진행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확률이 거의 60% 이상으로 이럴 경우에만 유일하게 항체와 단일 클론 항암 화학 요법과 단일 클론 항체를 병용한 항암 면역 협복 요법 FCR 요법이 효과가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BTK 억제제, 브루킨사라든지 알부르티닙을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림프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이 핵의 이 DNA에 전달하기 위한 신호 전달 물질이 이제 BTK입니다. 브루톤스 타이런스 카이네이즈라고 1세대가 이제 알부르티닙, 임브로비카이고요. 2세대가 이제 자노브루틴인데 지금까지 이제 좀 더 이제 부작용이 적은 자노브루틴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적을 보면 이제 경구로 먹는 약인데 한 5년째 진행하지 않고 잘 이제 생존해 있을 확률이 보통 한 70% 정도 전후로 있는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BCL2 억제제라고 지금 1세대는 베네토클락스가 지금 쓰이고 있고 2세대는 썬노트클락스라고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약인데요. BCL2 억제제라고 이제 베네토클락스는 일정 비림프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너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너는 이제 일단 이제 저는 세포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죽지를 않고 계속 증식하게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이제 BCL2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 이제 BCL2 억제제입니다. 그거 이제 재발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리투ක්시맙이라는 항체 약물과 이제 병용해서 쓰게 되는데 그 성적이 한 지금 4년째 리투ක්시맙과 병용했을 때 재발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지금 뭐 생존했을 확률이 한 57.3%, 좀 이제 전체 생존율은 한 85.3%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BCL2 억제제하고 BCL2 억제제하고 BTK 억제제를 병용한 게 지금 성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는 그 나이는 젊지만 그 항체 중세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들, 그럼 지금 FCR이라는 항암제 성적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병용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FCR 요법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병용하는 게 지금 한 가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완전 관여율이 일단 전체로 한 50% 이상이고 미세 잔류 질환 음성이 한 70%. 예. 그 다음에 골수에서는 한 뭐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세잔류 질환이라는 게 일단 BTK 억제제나 이런 거는 잘 오지 않습니다. 미세잔류 질환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는 백혈구를 한 10,000개까지 우리가 카운트를 해도 백혈병 세포가 한 개도 검출되지 않는 지금까지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그거를 해도 일반 혈액에서는 한 70%, 한 골수에서는 한 60%까지 지금 이런 음성으로 지금 나오는 것까지 나오는 아주 정밀한 검사 방법으로 해도 검출이 안 되는 효과를 이 두 가지까지 병용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년까지 한 2년까지 봐도 이 두 개를 병용했더니 한 95%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생존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약제를 병용했을 때 이런 걸 보여줬다라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을 보이는 치료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성리프성 백혈병을 이제 좋아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은 이제 가장 균형된 식사고 적절한 운동과 정신 건강 아주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금연, 음주 자제, 지방과 소금, 적당한 설탕, 섭취 줄이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 전, 치료 중, 치료 후에도 계속 움직이라는 거를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필요한 낮잠 자기, 그 다음에 디지털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충분한 습관 추적하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십니다.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식단 패턴은 기력을 증진시키고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공 식단을 줄이고 적당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 이런 걸 섭취하고 알코올 섭취는 술은 좀 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조금의 하는 건 괜찮지만 과도한 섭취는 안 될 것 같고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이 또 하나 이게 비림프군은 면역세포의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 결핍이 있는 게 치료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TK, 임브루비카 같은 BTK 치료 억제제는 첫 6개월 이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단과 함께 치료 시작 직전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TK 억제제는 이게 예방 접종에 의한 반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속적인 BTK 억제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 일단 조절되면 접종을 하라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브루비카 투여 환자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 74%에서 혈청에서 보호항체가 달성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단 CD20 단클론 항체, 특히 FCR 하는 항암 치료받는 환자들은 이미 치료를 받는 환자는 백신 접종을 연기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염 예방 같은 거는 일단 특히 이제 비형 간염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득심암 환자는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비형 간염 코어 안티바디라고 항원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12개월 내지 18개월 동안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을 약을 꼭 복용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소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BTK 환자 출혈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수술을 있는 환자들은 수술 전후에 꼭 3 내지 7일 동안 BTK 억제제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 후에는 3, 7일 동안 복용을 있다가 복용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만일 응급수술을 한다고 그러면 혈소판 수혈을 통해서 신선한 혈소판 수혈을 50% 정도를 확보를 하면 출혈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성림프성 백혈병의 치료 도중과 치료 이후에 관리를 위한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만성림프성 백혈병은 생활습관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음식이나 약물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한 보양식, 한약, 영양제는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면역학적인 상태,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